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일러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는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다고 알고 계셨나요? 이 숫자는 근데 앞으로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단순히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게 충분할까요?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는 건 감당이 가능해요? 감성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숫자를 따져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은 2040년이 되면 한국 생산 연령 인구가 지금보다 900만 명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인구에서 한 홍콩 정도의 인구를 빼는 수준이에요. 그런 규모예요. 그러니까 OECD 분석으로는 10년 더 지나서 2050년이 되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를 막 낳으면 되는 걸까요? 그래도 자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사실 그게 문제 해결이 되지는 못해요. 이미 비어진 자리를 채워서 무너질 사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이미 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밖에 해답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민 외에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뭐 서구처럼 이민자를 막 받아가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뭐 범죄율이 올라가고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하지만 그건 문제의 본질을 좀 잘못 보는 것 같은데요. 서양 사회들이 겪고 있는 갈등의 진짜 원인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민자 그 자체가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사회에 적응을 해서 같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되느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통합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이 실패를 했던 경우인 건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거 사실이에요. 제가 알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중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필요한 건데 언어, 문화, 철학, 뭐 여러 가지 그런 능력들을 갖출 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미흡했을 때 뭐 결과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특정 다른 문화나 어떤 배경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전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야 문제였으면 뭐 대조적인 어떤 문화권에서 아예 관광객조차 받으면 안 되는 거였겠죠. 근데 한번 실패 사례를 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대표적인 실패 사례 중에 바로 프랑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동아주의의 모델인데요. 프랑스에 왔으면 프랑스인이 되라 같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민자 고유의 어떤 언어나 문화를 인정하기보다는 프랑스의 가치나 문화를 좀 강조하는 모델인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민자 2세대, 3세대는 뭐 프랑스인이 되지도 뭐 부모님 나라의 소속감을 갖지도 못한 채 결국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사회 소속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인구가 좀 많아지니까 조금의 사회 통합의 어떤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국적법이랑 또 어떤 관련이 있거든요. 뭐 속지주의, 속혈주의, 속인주의 등 그런 국적법이랑 또 관련이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0세부터 17세 그때 동안에 이제 국적을 갖지를 못하고 18세가 되면은 그때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5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프랑스 땅을 밟고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거기서 향후에 지속 거주가 있어야지 법이 이렇게 이런 조건들이 막 생기고 이제 법이 여러 번 또 바뀌거든요. 18세 됐는데 전년에 법이 바뀌었으면, 그러니까 93년에도 바뀌고 98년에도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에서는 이민한 사람들 2세대 3세대가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는요? 뭐 영국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은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같은 거를 훨씬 더 민 케이스인 거예요. 프랑스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문화를 모두 존중을 해주자, 그런 컨셉이 메인이
습관이 돼버리니까 얼핏 들으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비판을 받게 된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완전 통합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다면 영국은 완전 반대쪽 통합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같이 지내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는 극과 극인데 그러면 서로의 문화 존중을 할 뿐이지 공동의 뭔가 공유한 사회적 가치, 공유한 공동의 어떤 뭐 영국적인 정체성 뭐 이런 거를 만들어가면서 유지하도록 장려하는 그런 기능들이 뭐 많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영국 사람이면 돼요 이런 거를 하는데 오케이요. 그게 좋아요. 근데 그러면 영국 사람이란 뭘까? 영국적인 건 뭘까? 영국적인 거를 배워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너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뭐 들어오면 영국 사람이다. 그러면 영국 사람이란 뭔지조차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민자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자기끼리만 하는 어떤 동네들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전혀 서로 다른 그런 세계관들이 같은 데에서 가치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영국에서 사회가 좀 커져가고 있는데 다양해지고 있지만 섞이지 못하고 부딪히기만 하다 보니까 그게 거듭이 되고 좀 약간 안 좋은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민에 대해서 또 반대 목소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충돌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고요. 프랑스처럼 하면 또 안 되고 영국처럼 또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뭐 가능하기는 해요. 어떻게 하면은 뭐 이민자를 이렇게 들여와 가지고 제대로 좀 이렇게 나를 더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대안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비교적 큰 규모로 이민을 받고 있는 나라들, 캐나다, 미국 같은 북미 국가가 있잖아요. 물론 요즘도 전 세계에서 이민 관련 이슈가 아주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논쟁이 만만치는 않지만 서양을 두고 봤을 때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민을 좀 잘 다룬 사례들이긴 해요. 특히 뭐 저는 미국 사람이니까 편견이 있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가지고 캐나다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쪽으로 되게 각광을 많이 받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는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까요? 프랑스처럼 할까요? 영국처럼 할까요? 그 둘 다 안 하고 뭔가 융합의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상호문화주의, interculturalism이라는 철학으로 간 거예요. 그걸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특이한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투 트랙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 트랙에 접근을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의 핵심 가치를 뭐 민주주의, 법치주의, 뭐 그리고 뭐 영어나 불어를 뭐 공용어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 그런 거를 활용을 했죠. 그리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자의 문화를 사회의 자산으로 존중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동화도 아니고 일반의 어떤 방임도 아니고 상호작용을 통한 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철학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 좀 성공적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진짜 큰 그림을 따지고 보면 결과를 봤을 때 잘된 케이스예요. 캐나다도 원래 사실 인구 문제가 심하거든요. 그런 거 막 많이들 얘기를 하고 다니진 않지만 원래 인구 문제가 진짜 심각해요. 땅덩어리를 상상해봐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자원이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인구가 원래 좀 고령화가 되고 있었고 심지어 적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90년대 때부터 이민 정책이 확 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한국 사람들이 다 막 캐나다를 많이 갔나요? 많이 안 갔잖아요. 네, 90년대 이후로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구의 가장 큰 성장 원동력이 이민이 됐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캐나다에서는 인구를 키워야 되는데 뭘로 쓸까? 이민을 채택했단 말이에요. 90년대 전까지는 사실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막
캐나다 이민 가자 막 이런 얘기도 막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살기 좋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만큼 그냥 공부든 일이든 이민이든 가기 되게 좋은 나라로 다들 인식을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지만 가는 사람들은 일리가 있고 그래 살만하잖아 라는 인식은 있어요. 원래 안 그래요. 원래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인재들을 모아가고 있고 향후의 인구 생산성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캐나다의 미래가 확 바뀐 거예요, 사실. 이민은 어디에 가도 논쟁거리가 되기가 마련이에요, 사실. 뭐 새로운 사람, 뭔가 다른 사람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라고 마다하면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의견이 분분한 건데 그러면 왜 피하고 다녀요?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의 중요한 교훈을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서양 모델 있는 그대로 막 뭐 골라가지고 갖고 똑같이 뭐 프랑스처럼 하자, 뭐 미국처럼 하자, 영국처럼 하자, 캐나다처럼 하자 이렇게 똑같이 하고 거기에 정답일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 같아요. 왜? 왜냐면 한국 같은 입장에 있는 나라는 따로 없으니까요. 그걸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 게 아니라 그냥 이민을 좀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참고를 하고 자기만의 방법을, 자기만의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민을 쳐다도 안 보면 손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민을 좀 시작을 하려면 일단 이민자를 단순히 그냥 노동력이 부족한 구석을 좀 채워주는 임시적인 도구 이렇게 바라보는 시작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더 큰 그림을 좀 보면서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이민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함께 해서 들어오게 됐을 때 더 크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할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온 인적 자본을 잘 관리를 할까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더 든든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결국 이민 문제는 뭐 남에 대한 이야기, 뭐 타일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 사회를 설계를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대로 가다가는 분명히 안 될 게 뻔하니까요.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는 어쩌면 한국 사회 운영체제 그 OS를 좀 이젠 소비 기한이 좀 지났다라는 징조일 수도 있고 이젠 OS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더 역동적인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새로운 사회를 좀 발전시켜 나가고 이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뭔가 함께 하려면 그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민을 좀 잘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있지도 않은 그런 로봇 인프라에 잔뜩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꼭 댓글로 공유를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 계속 달려볼까요?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